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최근 마약 문제를 둘러싼 여러 범죄 보도들 사회면에서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봅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마약 범죄 보도로 채워봅니다.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그 피해 현장에 YTN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취재기를 잠시 후 에필로그 Y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뽑은 2022년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서 YTN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과의 특별한 동행을 담은 환경 콘텐츠입니다.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자원순환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낸다고도 합니다. 유익한 정보까지 갖춘 콘텐츠라고 하니까요. 여러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에 파고든 마약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비교적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것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서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마약 이슈, YTN은 보도 준칙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 리뷰 Y 시간, 마약 범죄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좀 마약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요. 예전에도 이 정도로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시장님? 좀 최근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언론의 마약 보도는 당국이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최근에 마약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단속도 많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담 인력도 늘리고요. 또 최신 장비까지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마약 보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YTN 마약 범죄 관련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 10월 비평에서 본 주제를 다룬 바가 있죠. 이후에도 연예인, 유명인, 일반인, 중장년, 청소년 등 주체를 가리지 않는 마약의 급속한 확산이 잦아들 기미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비평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보도를 살펴보고 저널리즘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되짚어보는 비평의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2023년을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를 했죠. 그런 만큼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마약 관련 정책 발표가 적지가 않았고 이를 신속하게 전달한 YTN의 보도들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대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보도가 있었고요. 이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한다는 내용을 전한 단신도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재범 방지책을 강화할 여러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전달한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정책 보도를 발빠르게 전달한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책 관련 보도가 주로 단신의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제가 출연했던 방송을 봐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마약 범죄를 전하는 보도가 단신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는 진일보한 대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박진실 변호사를 초청한 거미줄 같은 재벌 연예계 마약, 법정서 보는 현실은 대담이었습니다. 이 대담은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를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단이 저성장 사회에서의 우울감이나 불안이 마약에 의존하게 만든다거나
디지털망을 통해서 유통이 교묘해졌다거나 등에 맞춰져 있는 반면에 해당 대담은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어서 유익했는데요. 그 외에도 특정 연예인만의 마약 범죄에 집중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마약 보도가 특정 연예인에만 이슈가 집중될 경우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고 한 사람의 평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게 바로 연예인 범죄 기사인데요. 그렇게 휘발성 보도가 되지 않도록 이 급증하는 마약 범죄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좋은 대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 투약자들의 엄격한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해야 하고 또 이 마약 투여자들이 온전히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재활에 집중해야 된다는 당부도 지적한 점도 훌륭했습니다. 구속 수사 영장이란 단어로 점철됐던 단신 보도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대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제 의견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원님 말씀에 덧붙여 보자면요.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왜 보도된 이후에 언론사들의 관심이 본 이슈에 굉장히 편중돼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일임은 맞습니다만 이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화제성 차원에서 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헤드라인과 화면 구성에 이와 같은 보도를 다룰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이가 없네,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입건, 보도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의 극중 화면, 극중 대사를 활용하여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헤드라인과 화면의 구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를 현실의 의혹을 다루는 보도에 삽입하여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입니다. 차분한 메시지, 화면 구성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전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이런 구성은 자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기일수록 특정 유명인에 관한 사건 보도에 치우치기보다는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 평가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대담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박사님. 네, 창고형 대마 파티룸까지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 대책 없나 이 대담이 저는 좀 유익했는데요. 본 대담은 마약 관련 실태에 대해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청년 사범들의 급증, 그리고 SNS를 통한 유통의 다변화, 그리고 신종마약의 추이, 정부 정책의 한계 등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 보도는요,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적절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비평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마약 관련 은어의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이 은어의 사용이 마약 범죄 확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네, 제작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마약사범 양형기준 관련 내용을 다룬 또 하나의 대담도 좋았는데요. 재벌 3세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마약 어디까지 이 대담은 양형기준이 마약사범에 대해서 마련된 게 2011년인데 이후에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가벼운 양형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전문가 패널의 입을 빌어서 이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도는 그래서 양형 기준을 어느 선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지, 또 처벌 이외에도 예방이나 교화, 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나 교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응책들은 없는 것인지까지는 이야기가 나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때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쉬운 부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보도는 말 그대로 수면을 돕거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약을 처방할 때 처방 이력을 단계적으로 정보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사도 적정량을 처방하고 환자도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게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될 정책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약 근절을 위해선 예방과 재활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YTN이
태국 관광객이 알아야 할 10가지 대마 지침서 발간 소식을 알린 것도 중요한 보도였다고 보는데요. 태국에 관광했을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는 것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현명하게 대마와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YTN의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지침서가 배포되기 시작하면 이 지침이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를 곁들여서 태국 당국의 실황과 분위기, 관광객들의 경험들, 여론을 묶은 대담도 편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도 이 기사가 자세히 보도되었으면 바라봅니다. 예, 이 마약 범죄라는 게 연예인 누가 마약했다더라, 어느 기업에 누가 마약했다더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맞습니다. 그 마약이 사실 좀 특수한 분야이긴 하죠. 이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거나 또 취재를 심층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그 대마를 피하는 방법을 지침서로 안내했던 거 그런 것들이 유익했는데 방송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좀 맡아달라거나 운반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마약에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요령을 좀 자주 흔하게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범죄 보도할 때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수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10월 방송에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족관 돌, 시리얼이 알고 보니 마약, 90만 명분 밀수 조직 적발 이 보도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해당 보도는 세간의 눈을 피해서 사용됐던 수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지적을 많이 했던 그 기자가 마약 유통망에 손쉽게 접근하는 장면을 몸소 보여줬던 보도와는 좀 다르게 범죄를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덜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료 화면을 좀 더 섬세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운동기구나 체스판 안에 마약을 숨겨오거나 각설탕, 시리얼, 수족관 돌과 섞어서 들어온다고 언급을 하면서 사용된 수법들이 자료 화면으로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 화면이 언어적인 묘사보다도 더 즉각적으로 수법이 각인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 전쟁 원년 보도 역시 인스턴트 커피에 섞여 있는 사탕 모양의 마약이라든지 야구 방망이나 외장 하드 케이스 등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실태가 자료 화면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유흥주점 근거지로 마약 파티, 상습 투약 유통 16명 검거 이 보도도 마약 투여에 사용되는 주사기와 유흥주점에서 순식간에 주사기를 건네받는 장면이 자료 화면으로 나옵니다. 물론 말씀드린 보도들이 이렇게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마약이 밀수입되는 실태를 알리고 그럼에도 수사망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당국의 적극적이고 정교해진 단속 현황을 알리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언론 보도가 마약 유통 가이드북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평가원님의 의미 있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약 보도 관련 영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 좀 고민이 깊었는데요.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과도한 화면 흐리기, 왜 흔히 블러라고 이야기하죠? 화면 흐리기 또는 모자이크 영상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좀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뉴스 제작하는 취재진들이 다 고민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네, 마약 범죄의 경우 사실 범죄의 모방을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공모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자가 되거나 또 나아가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이 마약 범죄의 실상을 전할 수 있는 영상 자료의 경우 어느 정도는 적절히 활용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데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화면, 즉 정보 전달보다는 호기심을 부추기거나 하는 화면들이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화면의 노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사안의 현실성 그리고 심각성은 제대로 전달하는 용도의 화면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 윤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 취재진들의 고민을 좀 덧붙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화면에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좀 침착하게 그런 어떤 선정적인 내용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하나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요. 이게 취재 현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의 결과를 검찰이나 경찰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재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도를 해야 되고요. 또 자칫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뭐 오늘은 뭐 어느 지역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어느 기관이 단속을 했더라. 그래서 뭐 계속 보도를 하는데 내용은 비슷하거나 수법이나 뭐 시사점은 적은, 수법은 비슷하고 시사점은 적은 이렇게 반복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기자들이 아마 조금 더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마약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고 그동안 단속기관은 도대체 뭘 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보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적발 마약이 서울 인구가 모두 투입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마약 전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럼 그 지난해 앞 기간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좀 더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같이 촉구하는 그런 보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마지막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마약 투약이나 유통만큼 마약이라는 이 언어의 사용과 유통 역시 매우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왜 마약김밥, 마약 같은 드라마 뭐 이런 말들 왜 들어보셨죠? 전보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런 용어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사용되는 경우들을 아직도 보게 됩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고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이라는 용어가 미디어 시청 같은 즐거운 경험을 대변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약이라는 용어를 부지불식간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약의 일상화,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마약을 사회적인 터부, 즉 금기로 여기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약 행위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는 용어 역시 주의 깊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과 같은 중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YTN 마약범죄 보도의 저변을 넓혀라. 과거에 비해 마약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언론도 발맞춰 보도 내용을 다각화해야겠죠. YTN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발빠르게 전하면서 치료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 성공적인 재활 사례 등을 모아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YTN 정책 전달자를 넘어 정책 조언자로. 우리 사회 마약의 확산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마약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역시 여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YTN은 단순한 정책 전달자를 넘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콘텐츠 개발, 긴 호흡의 연속 보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명한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YTN 취재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혹한 현장의 비극적인 상황을 YTN 카메라에 담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지진의 참상을 지켜본 강보경 영상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7.8의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소식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YTN 취재진은 그 현장을 직접 찾아 참혹한 현장을 담아내고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취재도 쉽지 않은 험난했던 지진 현장 취재기.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서 YTN 강보경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강보경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좀 어떻게 취재는 무사히 잘 다녀오신 거죠? 네, 잘 다녀왔고 다친 데 없습니다. 네. 일단 이번 튀르키예 이 지진 현장은 어떻게 해서 좀 가게 되셨어요? 네, 항상 촬영 기자라면 생생한 현장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먼저 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그러면 현장에 가겠다 지원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네. 혹시 그래도 좀 가게 되면서 좀 아무래도 좀 참혹한 지진 현장이고 여진도 일어나다 보니까 불안함이나 뭐 걱정은 안 드셨나요? 제가 불안한 것보다 미리 지진 취재를 해봤던 선배들이 그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막상 가게 됨에 있어서 그런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취재진의 중계를 좀 저희가 따라가 보면 2월 8일 카이세리주에 도착해서 첫 중계를 했거든요. 일단 몇 분이서 다녀오게 되신 건가요? 취재 기자 1명, 촬영 기자 2명, 총 3명이 팀을 꾸렸고요. 현지 코디 분이 계셔서 총 4명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취재 인원이 좀 그 정도면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움직이기에 딱 적당했던 숫자 같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이 열악해서 큰 인원으로 이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4명이서 움직였던 게 최적의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까지는 어떤 루트로 좀 가게 되셨는지 그 경로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일단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진앙지인 가지안테프를 먼저 가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가지안테프를 가는 게 좀 위험하다 생각이 돼서 외곽 지역인 아다나, 오스마니에, 이스켄데룬 순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럼 피해 지역을 그렇게 직접 가셨을 때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그 피해가 좀 더 참혹한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그 현장 상황은 직접 보니까 어떠셨나요? 안타키아 지역의 피해 상황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안타키아로 향하고 있는 차량들의 구조 행렬, 구호 물품들이 그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져서 안타키아로 접근하는 데만 차로 8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또 막상 접근해 보니 건물이 휘어지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구도심 지역은 그 내진 설계가 덜 되어 있어서 도로 양옆으로 무너지지 않는 건물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이 없을 정도였고 또 이게 통신망이 다 마비가 되어서 저희 방송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사실 건물도 많이 붕괴가 됐고 통신도 잘 통하지 않았고 네. 여진도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기도 좀 환경이 열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게 지진 피해 지역에는 애초에 숙소가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호 인력을 위한 숙소로 사용 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멀더라도 여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저희 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인 매일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를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장이었으면 이렇게 식사 같은 것도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참 고맙게도 튀르키예 분들이 정말 친절하신 게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으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그러면 형제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먼저 그 빵인 에크막과 그 좀 밥에 해당하는 초르바를 이렇게 먼저 건네주고 뭐 필요한 게 없냐.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놔두고 다니면 위험하다. 먼저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나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시급하다라고 느끼셨던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은 이렇게 방한 대책인데요.
밤만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취재진인 저희도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재민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물론 터키 재난청에서 정식으로 공급한 텐트도 있지만 그것조차 부족해서 그냥 천으로 만들어진 급하게 급조된 막사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 난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방한용품이라든지 텐트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핫팩이라던가 따뜻한 침낭, 이불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정말 많은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는데 안타까운 사연도 사실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잊히지 않는 게 있다면요? 저희 오스마니에 지역에서 현장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생각나는데요. 이재민이신데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자식 5명과 손주 3명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집에 자신만 홀로 빠져나오고 자녀들은 모두 붕괴된 건물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나온 게 너무 안타깝다며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그 대규모 지진 현장을 드론으로도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더 참혹한 현장이 더 와닿았었는데 촬영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셨나요? 네, 촬영 기자는 일단 어떤 현장을 어떤 시점에서 담아야 효과적일지 항상 고민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참혹한 현장과 피해 상황을 한눈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건물 옥상을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 드론이나 헬기를 띄우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많이 붕괴된 건물과 빼곡한 천막들을 봤을 때 이거는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참혹한 피해 현장을 우리 눈높이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떤 심경이셨나요? 땅에서 봤을 때 그저 건물 2-3동이 무너져 있거나 수색 작업이 계속되어 있었는데 막상 드론을 띄우고 좀 넓은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심각했구나. 이거를 빨리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상에 담긴 현장은 일부분이잖아요. 네. 방송에 내보내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근혁 촬영 기자와 튀르키예에서 9일간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딱히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했던 게 네. 사실 그 영상 기자가 이렇게 스탠딩이라고 하죠. 마이크를 잡고 직접 서서 멘트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좀 하게 되신지도 궁금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YTN의 기자라면 촬영 기자나 취재 기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리포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처음 하는 리포트라 쉽지 않았지만 촬영 기자인 제가 다른 시점과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자들을 직접 찍어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 뭐 NG, 뭐 다시 이런 얘기도 직접 하시다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서보시니까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촬영 기자로 일할 때 NG를 막 10번 넘게 내고 그러면 속으로 짜증도 내고 하는데 막상 제가 하게 되니까 10번은 대수고 막 20번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스탠딩 찍으시면서 그럼 네. NG 많이 내셨던 건가요? 많이 냈죠. 저도 민망한 만큼 많이 냈고 카메라를 잡아줬던 후배 촬영 기자에게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튀르키예 현장에 가셔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담아낸 만큼 느끼는 것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취재하는데 물론 담담하게 취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골든아워를 훨씬 넘긴 시각에도 발견되는 생존자들과 희망을 놓지 않고 저희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그런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온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 지진 현장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그런 생생한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회 2023년 2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TN 탐사보고서 기록 공백편에 관한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당일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및 관련 인터뷰와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보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 삽입된 이태원 현지 상황 및 시뮬레이션 영상, 통계 데이터 등이 적절히 삽입됨으로써 현장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등도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시청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건의 상황을 명밀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구의 과밀은 예견했으나 과밀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그 점에서 예견됐다는 참사라는 부분은 과밀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성을 예견하는 것을 통해 즉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 간 횡적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전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주된 비판의 대상이 경찰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경찰 인력의 부족, 경찰들의 인파 관리의 잘못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인터뷰는 없는 반면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당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주된 비판 대상이 소방이나 의료가 아닌 경찰에 있음을 암시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부처 간 횡적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의 대상을 옮깁니다. 이러한 논조의 전환은 이 프로그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흐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이려고 하는 참사의 원인이 부처 간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경찰이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경찰이 보인 문제가 시스템의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처 간 소통의 부재나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개인의 사례를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시청자 공감과 감정이입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일화적 프레임이 아닌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심층적 복합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바람직한 구성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참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제도적 개선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모두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게 이끌어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구성 프레임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법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러한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구체성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통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소통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당일 상황의 시간대별 구성과 자료 활용, 국가재난 대비 시스템의 공백 지적, 추모 애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지원의 공백 이슈 제기, 그리고 피해자 지원의 공백, 그리고 책임감의 공백 등의 문제로 구분하여 취재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솔루션을 제시한 점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시청자가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 프로그램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교정되고 나아가 제시된 대안들이 향후 입법 과정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이번 탐사보고서 기록 공백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20여 명에 가까운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 제작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나 증언을 통해 프로그램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안전인식의 공백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견해로는 뉴스원이나 보도 대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사실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보도하는 양식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시청자 일군의 바람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일의 시간대별로 정부의 대응과 책임자의 부재, 그다음에 참사 현장의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취재하여서 중간중간 참사 대응에 관련한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당일 현장에 근무한 의사와 응급 관련 구조대원 등의 인터뷰를 교차 편집하여서 참사 발생일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큰 관계가 없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기록 활동가 등이 교차 편집되어서 관련 전문가처럼 보여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직접 관계자인 용산구청이라든가 용산경찰서 등의 관계자 인터뷰가 누락된 것이 또 많이 아쉬웠습니다. 참사 당일 밤에 언론에서는 마약이다, 누군가가 밀었다, 또 테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가 줄을 이었고 또 발생 이후에 몇 개월 내내 사고 발생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공백 이태원 참사 100일간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기억하고 대중의 모임 장소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초동 조치가 가장 필요한 이 재난 위기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실히 보여주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 관리 체계의 공백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 이 4시간이라는 공백 동안 일어난 참사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기 쉽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번 기록이라는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4시간의 공백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좀 느끼게 되었고요. 유가족의 장면에서는 정말 저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필요하고 주의를 살펴야 하는 책임 의식과 누구의 잘못이 아닌 제대로 된 이 사고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기록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좀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 공포와 불황만 남긴 이 위기관리 시스템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이번 이 참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안전한 사회를 지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